안녕하세요. 저는 DSRV에서 올덴노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전정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얘기는 사실 흥미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크립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흥미가 덜하죠. 사실 이제 크립토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생각해보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입문하시는 분들이 1세대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고 2세대는 이더리움이고 그게 더 발전해서 3세대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토콜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듣는 경우들도 많고요. 보통 그렇게 소개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1단계보다 2단계가 좋고 2단계보다 3단계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1단계인 비트코인과 2단계인 이더리움은 좀 옛날에 구식의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좀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려면은 비자 신용카드처럼 많은 거래량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왠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좀 구식의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암호화폐 쪽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의 다수는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에 속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렉트릭 캐피털이라는 투자사가 있는데요. 매년 블록체인 개발자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요. 올해 보고서를. 올해가 나온 게 작년 보고서죠. 2022년 보고서. 거기에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각 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프로토콜별로 개발자들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두 체인은 뭔가 보면은 사실 단일 체인이라기보다는 체인들의 연합체에 가까운 폴카닷과 코스모스가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하는 이렇게 컨퍼런스나 이런 데 행사들을 가보면은 해당 프로토콜만을 다루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더리움 같은 행사들은 좀 다릅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인 데브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더리움 계열 체인은 물론이고 이더리움 계열이 아닌 체인들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축제처럼 행사를 즐기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체인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식으로 좀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서 나중에는 이제 요즘 나오는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시는 체인들도 달아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은 좀 얘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오래됐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지. 그런데 되게 좋은 예가 생겼어요. 사실 비트코인이 올해 초부터 뉴스에 되게 많이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흔히들 비트코인 NFT라고 불리는 오리널스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불과 몇 주 전부터는 BRC20이라는 비트코인 위에 찍은 토큰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런데 아마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실 이게 오리널스나 BRC20 토큰이 새로운 기능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기능들을 어떻게 보면 영리하고 재밌게 활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먼저 비트코인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도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고요. 트랜잭션은 크게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제가 동전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원, 200원,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하고요. 그걸 가지고 800원, 100원짜리 동전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원, 200원, 500원을 모으면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같이 녹여지게 되고 그게 900원이 되겠죠. 그걸 다시 800원과 100원짜리 동전으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통 만드냐면은 제가 상대방한테 보내고 싶은 돈은 8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800원에 딱 맞는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동전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되고 결국은 그 합이 800원인 경우는 별로 없을 거잖아요. 100원 같은 어떤 그런 나머지가 남게 되고요. 그건 다시 본인의 지갑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입력이 3개고 출력이 2개지만 입력과 출력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트랜잭션은 출력이 100개씩 돼가지고 100명한테 이렇게 돈을 보내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들어간 입력의 동전의 합과 출력으로 나가는 동전의 합이 같은 거죠. 왜냐하면 돈이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입력의 동전의 합과 출력의 동전의 합은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의 합보다 출력의 합이 살짝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력이 800원, 100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트랜잭션을 보시게 되면은 800원, 99원 같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는 1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한 채굴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안 적혀 있지 않지만
800원, 99원 이런 출력이 3개 있다고 여기셔도 됩니다. 여기서 출력으로 나가는 동전은 뒤에 일어날 트랜잭션의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트랜잭션의 동전에 보면은 조그마한 자물쇠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자물쇠는 해당하는 열쇠를 가진 사람만 이걸 풀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물쇠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주소를 가진 사용자만이 이 동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자물쇠가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열쇠는 그 사람 서명입니다. 디지털 서명이고요. 그 디지털 서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키가 필요하거든요. 개인 키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서명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출력을 받은 사람만이 그 출력을 다시 다른 트랜잭션의 입력으로 사용해서 자기가 또 다른 사람한테 지불하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 지갑에 내가 얼마의 이더가 있다라고 나올 때는 이더리움에 있는 블록의 상태 정보에서 그 계정을 찾으면 바로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이더 잔액이 얼마라고. 사실 이더리움 지갑은 그걸 바로 보여주는 것인데 비트코인 지갑은 약간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비트코인에서 그 잔액은 어느 한 군데서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에 있는 여러 수많은 동전들 중에 내가 가진 개인 키로 풀 수 있는 자물쇠를 가지고 있는 동전들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나의 잔액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좀 독특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제 오디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말쯤에 케이시 로더머라는 분이 좀 재밌는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이냐면은 1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거든요. 그러니까 1비트코인이 1에다가 0을 8개 붙인 사토시입니다. 로더머는 비트코인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토시에다가 일련 번호를 붙이고 싶었어요. 심지어 앞으로 나올 미래에 채굴될 것까지도 다 일련 번호를 붙여고 그 일련 번호의 규칙에 따라서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사토시라는 게 세상에 등장하게 되려면 채굴이 돼야 됩니다. 애초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블럭 하나당 50비트코인씩 생겼는데 그동안 3번의 반감기가 있었죠. 그래서 52, 25가 되고 12.5가 되고 6.25 현재는 6.25 비트코인이 블럭을 만들 때마다 생깁니다. 그러면 6.25면은 사실 6억 2,500만 사토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1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순서를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럭이 하나 나오면은 넷이 나오고 거기서 6억 2,500만을 더한 숫자까지가 이제 새로 사토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채굴되는 사토시가 새로 생기고요. 블록에 이제 트랜잭션들이 많이 담기지 않습니까? 트랜잭션들은 사토시를 새로 만든 건 아니에요. 채굴된 사토시들을 재배열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사토시들이, 그러니까 입력이 3개가 있었을 때 각각 이제 일련 번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그 출력에도 순서를 정확히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입력에 있던 사토시들이 출력으로 재배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에 존재하는 모든 사토시에게 일련 번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너스가 이름도 사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이걸 서술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오디너스가 서술한 뜻이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마치 사토시를 게임 아이템처럼 분류를 하고 싶었어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흔한 아이템부터 희귀한 아이템까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희귀도를 부여를 했냐면은 블럭이 만들어졌을 때 사토시가 지금은 6억 2,500만 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약간 특별하게 본 거예요. 첫 번째 거를 언커먼, 흔하지 않으리라고 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 6억 2,500만 개에서 하나 빠진 그거는 이제 흔한 커먼이라는 그런 희귀도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2116 블럭마다 대략 2주거든요. 2주마다 채굴 난이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채굴 난이도 조절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한 10분에 하나꼴로 블럭이 나오는 걸 의도로 했는데 2주 동안 이렇게 블럭 나온 속도를 보니까 더 많이 나왔더라, 10분보다 더 빠르게 나왔더라 싶으면은 채굴의 난이도를 높여서 다음부터는 약간 좀 채굴이 하기 힘들게 해서 그 시간을 좀 늘려서 10분에 맞추게 그렇게 조절을 하고요. 반대로 좀 10분보다 더 많이 걸렸다, 과거 2주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채굴이 좀 힘들었구나, 그럼 채굴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더 빠르게 블럭이 채굴될 수 있게 그렇게 난이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딱 대략 2주인 블럭 난이도 조절 기간이 시작되는 블럭의 첫 번째 사토시를 레어라고 이제 또 등급을 붙이고요. 여기서 또 한 단계 나가서 앞에서 반감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반감기가 21만 블럭마다 이제 생기거든요. 대략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딱 도래했을 때, 시작할 때 첫 번째 블럭의 첫 번째 사토시한테는 에픽이라는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굉장히 적은 수로 좁혀지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감기가 3번 있었으니까 에픽 등급을 가진 사토시는 3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채굴 난이도 조절하고 반감기가 정확하게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만나지 않게 엇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뭐 태양계 행성의 정렬처럼 6번 반감기가 지날 때 반감기가 시작하는 시점하고 채굴 난이도가 조절하는 시점하고 딱 만나게 되거든요. 6번의 반감기라는 거는 반감기가 4년에 한
한 번씩 있으니까 64, 24, 24년마다 한 번씩 도래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레전더리, 전설템이라고 이제 여기 붙였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나온 지 24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토시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끝판왕은 미스틱이라고 해서 신화템이겠죠. 이름하면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했을 때 만들어진 사토시를 미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꼭 이렇지 않더라도 로더먼은 비트코인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희귀도를 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보면은 비트코인은 사실 이렇게 희귀한 사토시를 보낸다고 더 높은 값을 쳐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모으시는 분을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거기에 일련 번호가 뒤에 0이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화폐를 수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 단순히 10,000원이 액면가 10,000원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겠지만, 화폐 수집과 별로 관심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다른 그냥 10,000원짜리하고 동일한 거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의 동작 방식하고 관계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비트코인 공동체가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로더먼은 그 모든 사토시에 일련 번호를 붙이는 게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비트코인 NFT라고 불리는 오디널스 인스크립션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고요. 인스크립션은 사전적인 의미로 기록, 각인 같은 의미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일련 번호를 다 붙인 사토시에 각각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꼬리표에는 일반적인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달아서 앞에서 비트코인 트랜지션 설명했을 때 출력에 보면은 이렇게 사토시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자물쇠가 있다고 했죠. 그 자물쇠 외에도 이런 글이나 그림 같은 정보를 여기다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기록된 게 그 출력의 첫 번째 사토시에 꼬리표처럼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을 이제 흔히 비트코인 NFT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비트코인과 NFT라면 좀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10년쯤 전에 컬러드 코인과 네스트 코인이라는 프로젝트가 비트코인에 있었습니다. NFT 시작을 어디로 볼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나뉘는데요. 보통 이제 크립토 펑크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 이제 10년 전에 비트코인에 있었던 컬러드 코인을 그 NFT의 시초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